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는 최진석 교수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시대를 위한 철학의 힘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는 멋진 부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죠.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좀 읽어볼까 해요. 갑자기 좀 생뚱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최진석 교수님이 왜 철학이라는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필요하냐, 더군다나 특히 왜 이 한국이 놓여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왜 더 강력하게 요구되고 그런 기반이 되는 힘을 만들어 줄 수 있느냐 라는 그 교수님의 확신에 대한 생각들을 펼쳐내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하기 때문에 철학적으로 사고하는 것,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좀 지금 이루어내야만 하는 숙명적인 그 숙제라는 숙제라고 상정을 하시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되게 재미있으실 거예요. 서양을 배우다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철학을 우리 주위에 있는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쉽게 얘기해 본다면 아마 전략적인 높이에서 하는 사고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략적 단계는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서 전술적인 단계를 지배합니다. 전술적인 단계보다는 전략적인 단계가 더 높죠.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종합적이고 근본적이며 독립적이고 주도적입니다. 전략적인 사고란 이미 만들어진 판 안에서 다른 것들을 대응하는 형태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판 자체를 새로 짜는 일이죠. 판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판을 새로 짜는 일에 대한 사고가 바로 전략적인 사고입니다. 전략적으로 형성된 판 안에서 다른 여러 가지 종속적인 변수들을 다루면서 하는 행동들을 전술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거 안에서 종속적인 변수들을 다루면서 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을 전술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전쟁을 일으킬 것이냐 말 것이냐, 전쟁을 일으켜서 국제 질서나 주변 국가의 관계를 어떻게 새로운 구도로 끌고 갈 것이냐를 생각한다면 전략적인 사고일 테고, 전쟁이 벌어진 상황 안에서 상대방에게 어떻게 대응하며 어떻게 공격할 것이냐,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혹은 병력을 어떻게 전개시킬 것이냐 하는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는 전술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술은 전략의 제약 속에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전술은 전략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전술의 전략보다 높거나 넓을 수는 없습니다. 전술가가 전략가를 이길 수는 없죠. 대개의 전술가들은 전략가들이 펼쳐놓은 판 위에서 놀 뿐입니다. 따라서 전술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자신이 전략가의 손바닥 안에서 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아채기 힘들어져 버립니다. 전략적 차원에서 삶을 영위한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생활의 터전이고 일상이지만, 전술적 차원에서만 살던 사람들에게는 전술적 차원만이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래서 전략적 차원으로의 상승이라는 것을 하나의 과업으로 정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 아닐 뿐더러 당연한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철학이나 인문적인 높이로 상승하는 일 또한 이와 같습니다. 제가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인문이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즉 인간의 동선입니다. 인간의 활동을 가장 높은 차원에서 개괄해 파악한 것이죠. 인간이 구축한 문명이란 모두 이 인간의 동선이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인간의 동선을 파악한 후 그 높이에서 행위를 결정하면 전략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라야 비로소 상상이니 창이니 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이니 창이니 하는 일들은 인간이 그리는 무늬, 즉 인간의 동선의 높이에서 튀어나오는 것일 뿐 그 아래 단계에서는 실현되지 못합니다. 창의적인 결과들이 나오는 나라와 그렇지 못하는 나라를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창의적인 결과가 나오는 나라는 끊임없이 계속 나오며 발전해 가지만 창의적인 결과를 내지 못하는 나라는 계속 내지 못합니다. 즉 창의적이지 못한 나라와 창의적이지 못한 기업, 또 창의적이지 못한 사람은 이 넘기 어려운 벽을 넘어야 하는 것을 숙명 혹은 과업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 숙명의 벽을 넘으려면 우리에겐 시선의 높이를 상승시키는 길밖에 없습니다. 장인이 상상인이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높이로 올라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높이를 일컬어 저는 전략적인 높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좀 더 학술적인 냄새가 나도록 말한다면 바로 철학적인 높이, 인문적인 높이, 예술적인 높이, 문화적인 높이 등등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높이로 올라서야만 선도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철학적인 높이로 상승한 그 단계, 창의성과 상상력이 발휘되는 그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바로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전면적인 부정은 새로운 생성을 기약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성이라는 것은 바로 전략적인 높이에서 자기의 시선으로 세계를 보고 자신이 직접 그 길을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자신이 나아갈 길을 결정하지 못하는 한 항상 종속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종속적인 삶을 사는 한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스스로의 삶을 꾸리거나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란 쉽지 않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의 근거로서의 지금 이 시대라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곳이고요. 아마 조금 더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이분의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대한 이 최진석 교수님만의 그런 좀 통렬한 그런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 깨우침을 한번 같이 느껴보실까요? 지금 우리가 철학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이유는 동아시아 역사에서도 보았듯이 서양에 대한 패배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동아시아적인 승리, 동아시아적인 가치를 회복할 것인가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를 폭력주의자 혹은 패권주의자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아시아적인 가치를 말한다고 해서 국수주의자로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만 저는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토양에 맞는 독립적 길을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큰 틀에서 볼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는 산업혁명 시기에 형성된 그것이 연장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산업혁명 시기에는 생산 관계가 그 이전과 달라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회 형태를 구성하죠. 그때 형성된 사회 구조가 지금까지 확대 재생산된 것입니다. 1760년에 시작된 산업혁명은 이미 1820년이면 안정적으로 구조화됩니다. 그리고 좀 더 연장되어 1840년에 끝나죠. 그래서 세계사를 연구한 학자들은 1820년쯤을 대분기라고 합니다. 산업혁명으로 생산 구조가 달라진 것을 계기로 사회의 구조 자체가 변화한 것이죠.
이 대분기 때 형성된 국제사회의 지배구조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일본이라는 나라가 조금 예외로 간주되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산업혁명 시기 직후부터 일본의 경제는 이미 독자적으로 매우 좋아졌습니다. 외국과의 교류가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지 않았던 에도 시대에도 경제는 매우 발전된 상태였고요. 아무튼 그때 선진국의 자리를 차지한 나라는 지금까지 선진국이고, 그때 후진국이었던 나라는 지금까지 현재까지도 후진국, 중진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진국은 선진국을 유지할 시선의 높이에서 운영되고, 후진국과 중진국은 후진국 또는 중진국적 시선의 높이에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선의 높이가 생각의 높이이고, 생각의 높이가 삶의 높이이며, 삶의 높이가 바로 사회나 국가의 높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국이었던 나라는 선진국으로 올라서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됩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는 기존의 시선을 교체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마 대분기 이후에 후진국이 선진국으로 상승한 예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역전이라는 것이 쉽사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이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바로 이 부분, 좀 전에 읽었던 이런 부분들은 국가적 차원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본인의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안에서의 이 일상으로 좀 번역해서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만 선진국과 후진국, 중진국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런 이제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도 그렇잖아요. 부익부, 빈익빈은 점점 더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빈층, 부하지 않은 층에 있는 우리들이 그런 층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꼭 부의 계층으로 반드시 올라가야 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반드시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높은 수준의 삶의 차원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그것이 대불임되는 수 있는 그런 좋은 좀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한 사람은 역전이라는 거, 개천에서 용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돌파해 갈 수 있느냐? 사회가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변할 수 있는 것들을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한번 헤쳐나가 볼 것이냐. 그럼 어떤 방법으로 헤쳐나갈 수 있겠느냐, 어떤 길이 가능할 수 있는 길인가, 그런 것에 대한 힌트를 비유적으로 이런 국가의 운명, 국가의 길,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힌트를 받을 수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가 볼게요. 최근의 사회의 경제적 흐름 속에서의 역사적 사실만을 근거로 말한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겠죠. 또 우리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선진국 지위로 상승하는 꿈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볼 때 그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 정도 높이로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신을 제대로 차린다는 가정 하에서
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만일 산업혁명으로 형성된 사회 경제적 구조가 계속 유지된다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테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식 정보 사회 혹은 디지털 사회로의 이동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어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사실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계가 흔들릴 때 우리가 우리만의 주도권을 구성할 수 있는 틈새가 반드시 생길 테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틈새를 놓치고 우리가 주도권을 형성하는 데 실패한다면 우리는 또 몇백 년을 더 종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부강한 나라가 된다는 의미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형성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방향으로의 진보가 우리를 더 자유롭게 할 것이며 주도적인 평화를 구축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단락의 챕터에 일본 아베 얘기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네요. 다시 다른 소챕터로 바뀌고 이 챕터에 앞으로 읽을 이 챕터의 내용 중에 그 정말 가장 흥미로울 수 있을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 마지막까지 유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정한 거 아니에요. 전 정말 앞부분에 나와 있을 줄 알았어요. 이게 뭐 여러 번 읽고 또 좀 전에 읽고 그리고 방송을 하는데도 이렇습니다. 자, 아니요.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가 보죠. 마지막 소챕터로 가봅니다. 철학은 전략 부재의 삶을 파괴하는 것, 전략 부재의 삶을 파괴하는 것, 전술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닌 것, 전략을 세우는 전략에 따른 삶을 사는 것,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부지런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현재 우리가 주도적인 삶의 방식을 갖고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자유롭고 독립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한적인 의미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본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종속적인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를 비독립적이라고 말할 때 제3세계 종속이론 등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방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왔거나 살고 있는 삶의 대부분이 따라하기였다는 것만으로도 그 종속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생각의 차원에서 종속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종속적이라는 것이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불편함을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살지는 말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종속적인 이 단계에서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삶을 사는 단계로 넘어서려는 시도를 한번 해볼 것인가? 이것이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심각한 사명을 우리가 완수하지 못하면,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을 철학적, 전략적 차원으로 상승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이상의 독립, 이 이상의 자유, 이 이상의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한다면 되게 종속적이고 비자유하고 구속받고 괴롭고 불행하고 그리고 성장이 아니라 하강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살게 돼버린다는 이야기죠. 예컨대 지금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국가관이나 그의 정치적 행위는 우리 입장에서 보았을 때 그야말로 지나친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그의 입장이나 태도로 보면 도덕적 인식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정신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일까요? 아베가 실제로 동아시아 정세의 향배가 그 아베라는 정신없고 비도덕적인 사람에 의해 좌우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 정신없음을 비난하는 우리 대한민국에 의해서 좌우되기가 더 쉬울까요? 동아시아가 일본에 의해서 좌우되기 쉬울까요? 대한민국에 의해서 좌우되기가 더 쉬울까요? 이런 의미죠. 주도권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보다는 일본이 그것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의 대응은 전략적인 높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아베의 움직임에 도덕적이거나 역사적인 가치 판단만 하고 있다는 인상입니다. 물론 이런 대응이 불필요하다거나 효과적인 대응력을 약화시킨다고 하는 정도의 말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대응은 그저 피상적이거나 대증적이거나 전술적인 대응일 뿐이라는 거죠. 전략적인 차원이 아니라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큰 철학자 다산 정약용은 일본의 개화와 그로 인한 서구 배우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일본의 학술 문화의 수준이 높아지면 문화적 교양이 높아지면 도덕적인 수준도 덩달아 올라가서 악을 행하지 않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밝힌 그 역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학술적으로 성숙했으므로 아무리 국력이 강해졌더라도 전쟁이나 침략과 같은 악은 행하지 않게 된다고 다산은 확신했었는데요. 그런데 전쟁과 침략이 좋고 나쁨의 문제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판이 짜여질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뒤틀림 현상입니다. 세계가 새로운 판으로 재조정되는 과정입니다. 전쟁이나 침략이 도덕적인 선악의 차원에 있는 것인지의 여부가 아니라 훨씬 더 중요하게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것들의 발생이나 억제를 자기 통제하에 둘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자기 운명의 통제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종속적인 것이고 가지고 있다면 독립적입니다. 통제의 결과가 성공적일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실패와 성공이 벌어지는 판 자체를 자기가 주도했느냐 상대가 주도했느냐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베의 행동을 보고도 그는 나쁘다. 그리고 그의 시도는 역사적 반성을 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도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와 같이 다분히 감정적 감상적이거나 도덕적인 판단 아래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침략을 당했던 일이나 지배를 당했던 일에 대해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지고 또 큰 목소리로 이런 식의 반응만 해놓고는 할 일에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매우 피상적인 대응일 뿐입니다. 피상적인 대응이 습관화되면 역사의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패배자로 남기 십상입니다. 혹시 우리는 이런 대응 방식을 아직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전술적인 높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아베의 움직임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베의 말과 행동을 통해 일본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을 판단하고 그 판단 아래에서 우리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 동아시아나 세계의 정세 속에서 아베의 행위의 위치를 점검하고 대응하는 것. 이것들이 중요해 보입니다. 아베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을 욕하고 성토하는 것 말고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이제는 더 높은 차원의 전략적인 판단과 실질적인 대응을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현재 우리가 당했던 치욕 자체를 치욕으로 응시하고 전략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대응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주하고 한을 품는 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더 이상 치욕을 당하지 않을 구체적인 방안을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전면적인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최진석 교수님의 글이었습니다. 저는 짧게 여기에다가 앞서와 같은 코멘트를 좀 남기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 국가에 속한 국민이기도 하지만 국민인 동시에 한 가족의 구성원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고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구성원이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치욕과 굴욕을 당해왔죠. 나날의 일상에서. 그리고 어떤 그런 이렇게 정해진 삶의 한계, 눈에 보이는 유리벽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분노하고 그래서 이 분노를 표출하고 나의 감정과 이렇게 다치고 아픈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한탄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베에 대해서 그런 식의 반응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의 세상에 대한 반응도 그런 전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인 차원으로 이 단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그 메시지를 저는 이 최진석 교수님의 글에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정치가도 아니고 물론 시민의 역할은 있겠습니다만 정치가도 아니고 대단한 기업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이러한 이 철학적 사유의 시선 최진석 작가님의 철학적 사유의 시선을 제 삶에 대입해 봤어요.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계속 이제 그런 쪽으로 저에게는 읽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반성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전략적인 틀 안으로 내가 옮겨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각자의 인생이 지금의 이 굴레, 전술적 차원의 굴레에서 당하는 지배받는 그게 꼭 실제적인 지배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부자유한 자유롭지 못한 그 안에서 굉장히 아프고 슬픈 삶을 벗어나기 어렵겠구나.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판을 짜고 나아가야 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철학적 사유의 시선, 최진석 교수님의 이 시선을 가지고 한번 당신의 인생을, 그대의 인생을 한번 관조해 보세요. 그리고 나아갈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그랬듯이 말이죠. 네,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어요. 오늘 TGIF 금요일이었습니다.